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서 블랙핑크까지 한국이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되었나란 제목의 영국 BBC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칼럼은 조금 지난 칼럼인데 이 칼럼이 나올 당시에는 정말 많은 한류 칼럼이 쏟아져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칼럼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칼럼을 오늘 다시 정리해서 읽다 보니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인들이 과거 군사 독재로 인한 억압된 감정을 할리우드 드라마 영화를 보고 잊었으나 지금은 반대가 되었다. 이 대목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만드는 문구였습니다. 꽤 잘 정돈된 칼럼입니다. 기사가 아주 길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반 벨린저가 14세였을 때 그는 우연히 두 명의 낯선 사람이 어쩌다 한 집을 공유하게 되는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풀하우스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멤피스의 자택에 앉아있던 그는 이 작품이 19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동명의 미국 시트콤을 아시아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것일 거라 짐작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3화가 되어서야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는 이미 이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 우연한 선택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며 이곳에서의 삶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K-드라마에서 보았던 모든 음식을 직접 먹어볼 수 있게 되었고 가사를 보며 한국어를 공부했던 K-팝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를 직접 관람하기도 했다며 벅찬 소회를 전합니다. 에반이 2012년 풀하우스를 직접 접했을 당시만 해도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세계 시장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의 팝 수출품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세계 한국 엔터테인먼트 팬은 약 2억 2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기록된 오징어 게임 역시 전세계가 손꼽아 기다려온 세 번째 시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른바 한류가 전세계를 뒤흔들 수 있었던 비결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미국 시장에서 영감을 얻은 세련된 제작 가치의 절묘한 만남을 꼽습니다. 그리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중독성 강한 팝 음악과 감성적인 드라마부터 보편적인 글로벌 테마를 중심으로 짜인 명작들에 이르기까지 이미 전 세계를 매료시킬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BTS와 블랙핑크는 이제 글로벌 팝 시장에서 누구나 아는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두바이부터 인도,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K-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이러한 한국 콘텐츠의 해외 매출은 이제 수십억 달러 규모에 이릅니다. 재작년 10월 54세의 시인 겸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국의 문화 승리를 축하하는 밈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불어 군사력이나 부강함보다는 오직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유명한 글을 남겼던 백범 김구 선생의 오랜 꿈이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재치있는 농담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념비적인 순간은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만들어진 결실입니다. 완벽했던 타이밍의 역사와 동시에 한국은 자동차 전자제품 수출 붐에 힘입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이 영화 및 TV 제작에 대거 유입되면서 할리우드 못지않는 세련된 프로덕션 외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제작부터 극장 체인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소유했기 때문에 당장의 단기적 손실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영화 제작에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고 정 교수는 분석합니다. 같은 시기 K-팝은 90년대 중반 H.O.T, 신화 등의 성공과 함께 국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일본에 철저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로 10대인 젊은 재능을 발굴해 단연 계약을 맺고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이미지와 고도로 관리된 공적 페르소나를 가진 완벽한 아이돌로 트레이닝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K-팝은 수많은 아이돌을 쉼없이 배출하는 거대한 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TV 프로그램과 K-팝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전 세계인의 안방과 스마트폰 속으로 밀어넣은 것은 다름 아닌 디지털 스트리밍이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정교한 추천 알고리즘은 전 세계 유저들을 한류 팬으로 유입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었으며 이들을 장르와 플랫폼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다음 컨텐츠를 안내했습니다. 낯선과 친숙함의 공존 알고리즘을 따라 한국 문화에 완전히 몰입한 글로벌 팬들의 세계는 이제 대중문화를 넘어 얼큰한 김치찌개나 해물칼국수 같은 한국의 일상 음식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 배우 지망생인 마리 게다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화면 속 스타들이 즐겨 먹던 김치찌개를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다라며 드라마 속 인물들은 그렇게나 쉽게 잘 먹는데 나는 왜 이걸 주문했을까 생각했었다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드라마 카메오로도 활동 중인 마리에게 K드라마 속 음식은 매우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음식을 매개로 인간관계를 깊이 쌓아가는 모습은 프랑스 부르고뉴 시골 마을에서 자란 그녀에게 깊은 정서적 친밀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마리 나미르를 한국으로 이끈 것은 드라마 속 로맨스의 환상이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K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그녀는 매력적이고 다정한 한국 남성 캐릭터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말합니다. 초부유층 남성과 평범하거나 가난한 여성이 만나 남성이 구원자 역할을 자처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러브스토리는 전세계 여성들에게 완벽한 로맨틱 환타지를 선사한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드라마의 대부분은 한국의 여성 작가들의 손에서 탄생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교한 상상력이 전세계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해외 팬들이 한류에 열광하는 심리적 원인 중 하나를 꼽습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실망감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세계를 찾는 것, 잘생기고 배려 깊으며 기사도 정신을 갖춘 남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정중하고 절제된 로맨스는 지나치게 성적으로 자극적인 서구권 엔터테인먼트의 피로감을 느낀 여성 관객층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나아가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처럼 자본주의 병폐와 극심한 빈부격차를 다룬 어두운 사회 고발성 장르물이 세계적인 데이트를 친 건 역시 전세계 현대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깊은 환멸과 보편적 공감대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도약이 마주한 과제들, 글로벌 대중을 타깃으로 산업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도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K-팝 곡들의 영어 가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현지의 비판적 시선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면에 숨겨진 덜 긍정적인 현실에도 글로벌 외신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완벽함을 강조받으며 견뎌내야 하는 극심한 압박감, 초경쟁적인 산업구조, 그리고 블록버스터급 글로벌 흥행작을 만들어낸 창작자들과 현장 스태프들이 정당한 보상이나 재정적 환원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공정성 이슈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한국에 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현상 자체가 매우 경이롭고 기쁜 일임은 분명하다고 정 교수는 강조합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탄압받거나 감시당하던 억압적인 시대에 성장하며 숨막히는 현실을 피해 미국 할리우드 영화로 도피하곤 했다는 그녀는 이제 자신이 사는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 극장에 한국 영화 기생충이 걸리고 현지 관객들이 경탄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고 전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느꼈던 그 경외심 가득한 감정을 이제 서구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보며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세계 문화를 일방적으로 동경하며 보낸 사랑이 마침내 더 거대한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아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우리는 가끔 과거를 잊고 살아갑니다. 지금 참교육이란 드라마가 나왔지만 그 참교육의 체벌 교육이 불과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는 존재했었고, 더 과거로 돌아가면 길거리에서 경찰이 지나가는 일반인 남자들의 머리를 길다는 이유로 가위로 잘라버렸고 여자들의 미니스커트 길이까지 단속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일부 세대들에게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이런 짓을 했다면 지금 그들이 함부로 내뱉고 있는 내란 수기를 지지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고 계몽되었다고 말하는 그 주둥이가 부끄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독재 시대를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둔갑시키고 혐오를 표현의 자유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이상한 부류와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구 선생님이 외칩니다. 니들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알아?
영화 호프가 7월 15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예고편을 몇 개의 버전으로 흘리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열광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미 칸 영화제에 출품되어 많은 호평과 CG가 어설프다는 악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 관계자들도 이 지적을 들었는지 그동안 CG의 디테일을 보완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SF 영화들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패가 큽니다. 특히 해외 평가보다 우리나라 관람자들의 평이 더 나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SF가 적어도 미국의 블록버스터급 영화와 비슷하게 나왔으면 하는 희망 섞인 기대가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SF물은 선진국형 장르라고 말합니다. 결국 돈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CG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CG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몇 개국이 안 됩니다. 미국이 독보적으로 기술과 자본력으로 앞서 있고 그 후발주자가 한국과 러시아 정도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자체 CG 활용을 하지만 완성도를 위해서 요즘은 암암리에 한국의 CG 기술을 위탁하기도 하고 러시아 기술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자랑 SF 영화 유랑지구 1편은 자신들의 CG 기술력을 증명했다고 떠벌렸지만 중국 영화제에서 이 영화의 CG 부분상을 한국의 덱스터 스튜디오가 수상하면서 이 기술이 한국 기술이라는 것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유랑지구 2편에서는 중국이 자존심이 상했었는지 100% 중국 기술력으로 CG를 구현했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할리우드 웨타 워크숍의 기술의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웨타 워크숍은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CG 기술력을 사용한 크리처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도 참여한 할리우드 기업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선진국형 SF물에 우리나라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저는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CG 기술력을 엄청나게 폄하하면서 폭망이다, 망작이다란 평이 달릴 것입니다. 100% 진격의 거인 드립 나옵니다. 그러다 해외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 그 악플을 달던 악플러들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 패턴은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물의 학교는 첫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악플이 달렸지만 전 세계에서 1위를 하자 모두가 지구멍으로 숨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드라마 영화를 비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혐오의 표현만 사용하는 댓글은 비평이 아니라 악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영화 호프를 리뷰하는 영화 가디언즈 리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외계인과의 막싸움, 최고 수준의 오락 영화. 한국의 나홍진 감독이 아주 유쾌하고 화끈한 로켓롤 스타일의 영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디지털 그래픽 기술과 고전적인 아날로그 액션의 쾌감을 용나게 버무린 이 SF 액션 스릴러는 스티븐 스필버그나 월터 힐 감독의 흔적이 매력적으로 묻어나는 거대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지금 단계에서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예일 법한 또 다른 유명 감독과 영화 프랜차이즈의 색채도 살짝 가미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한 외딴 시골 마을 호포입니다.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늘 전쟁과 유혈 사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체불명의 괴수에게 처참하게 찢겨 죽은 가축이 발견되자 온 마을은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근심 가득한 표정의 파출소장 범석은 괴기하게 긁힌 자국이 선명한 가축의 사체가 누워있는 쓸쓸한 들판에 도착합니다. 그는 호랑이의 소행이 아니냐는 등 나름의 추측을 내놓은 동네 사냥꾼들과 퉁명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들이 가진 총기의 불법 여부를 까칠하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충격에 빠진 범석이 사체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보잉 선글라스를 벗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후 그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선글라스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그는 프로 경찰로서의 냉정과 여유를 던져버리고 전사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대부분은 그와 주민들이 지치지도 않고 외계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미친듯이 질주하고 화끈하게 유턴을 돌며 자동차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전반 1시간 동안 숨가쁘게 폭주한 영화는 아주 잠깐 숨을 고른 뒤 곧바로 이 괴짜 같은 외계인과의 막싸움 대혼돈을 제기합니다. 개인적으로 160분이라는 긴 러닝타임 중 어느 타이밍에 몬스터의 전체 모습이 제대로 등장할지 속으로 내기를 걸었는데 얼추 타이밍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영화는 영리하게도 괴물에게도 나름의 감정이 존재하며 이 낯선 존재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무감각한 공격성이 오히려
이 모든 대참사를 자초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넌지시 보여줍니다. 이는 비무장지대와 그 너머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후속편을 예고하는 듯한 산막의 반전이나 괴수의 비주얼이 주는 기시감에 대해서는 관객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 세계 한국 콘텐츠 중독을 한층 더 심화시킬 만큼 최고 수준의 오락적 가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 영화의 실제 관람자 반응을 보기 전에 몇 개 예고편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곡성은 제가 본 최고의 한국 영화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영화도 꼭 볼 거예요. 정말 멋져 보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영화의 배경은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인데 모호하고 애매한 배경 설정을 통해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감독님 팬이거든요. 영화 곡성의 감독님 덕분에 한국 영화에 푹 빠졌어요. 한국 영화 정말 좋아해요. 나홍진 감독님 작품이요? 네, 좋습니다. 추격자는 제게 큰 감명을 주었죠. 그리고 물론 황해와 곡성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건 꼭 봐야 할 영화야. 이 영화의 촬영 기법이 정말 훌륭해 보여요. 다음은 이 영화를 영화제에서 미리 관람한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그냥 존나 미친 영화, 장르를 해체하고 뒤흔든 에너지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첫 1시간 동안 브레이크가 고장난 레이싱카처럼 질주하는 논스톱 액션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한국식 다크 코미디와 스필버그식 SF 장르의 경이로운 결합, 대낮에 펼쳐지는 이 괴기하고 파괴적인 패닉이 아주 현실적이다. 매드맥스 분노에 들어와 더싱이 만난 것 같다. 영화 제작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간 느낌. 대낮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비규환의 카 체이싱과 아날로그 액션이 스크린 밖으로 날아와 꽂힌다. 황정민의 디테일한 생활 연기가 극의 현실감을 단단히 붙잡고 크리처 등장 전까지의 텐션을 홀로 지배한다. 조인성은 대역 없이 말을 타고 총을 쏘며 인생 최고의 액션 배우 얼굴을 갈아 끼웠다. 마지막 차량 액션은 위대하다. 나홍진 감독이 영화 전체에 거대한 농담을 던진 기분이다. 영화가 끝난 뒤 극장이 가득했던 집단적 침묵과 충격적인 표정들을 잊을 수가 없다. 재난물인데 주인공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세계관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무런 존조나 친절한 설명 없이 불친절하게 내달린다. 영화가 중반부를 넘어서며 완전히 궤도를 이탈해 블랙 코미디로 전환되는데 이 급격한 톤 변화에 설득되지 못했다. 러닝타임이 너무 길다. 중반부 자동차 핸드브레이크 유턴과 총격전이 지나치게 반복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나홍진의 집요함과 장르를 파괴하려는 야심을 알겠으나 이번에 뚝심이 너무 과해 호불호가 정확히 반반으로 쪼개질 영화. 초반 45분간 괴물이 나올 때 사운드와 분위기가 주던 극도의 긴장감이 괴물이 대낮에 얼굴을 드러낸 순간 허무하게 무너진다. 공을 많이 들인 것은 티가 났지만 외계인의 비주얼이 기존 할리우드 에일리언이나 크리처물에서 본 것들과 너무 유사해 기시감이 든다. 카메라가 날아다니는 시각적 파괴력은 인정하지만 일부 구간의 조잡한 CGI 퀄리티가 몰입을 강제로 깨트린다. 영화가 쌓아올린 투박하고 차가운 현실 세계관에 비해 외계인의 텍스처와 비주얼이 끝내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겉돈다. 결말부가 다소 개판이고 플롯이 불완전하지만 대형 스크린과 강력한 사운드로 극장에서 체험해야 할 순도 100%의 엔터테인먼트인 것은 확실하다. 후속편을 억지로 티업하려는 듯한 산막의 반전과 빈약한 뒷심이 나홍진 고유의 날카로운 스토리텔링을 실종시켰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영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화제성을 낳고 있기 때문에 절반은 성공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 호프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17일 넷플릭스 동궁과 22일 디즈니 플러스 킬러들의 쇼핑몰 2가 공개되면 한국 콘텐츠들이 7월에는 온오프에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지난주 4주간 전세계 비영어 1위를 유지한 참교육을 밀어내고 비영어 1위에 오른 드라마는 또 다른 K드라마 김부장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잘 나가다가 김부장 웹툰을 소유한 작가 겸 사장이 다른 작품 외모지상주의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연상하게 만드는 사파를 집어넣어 일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여러 시청자들로부터 드라마 시청 보이콧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프랑스 언론에서도 한국의 혐오 정서에 대한 일배 논란이 이 드라마 리뷰 기사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배 혐오 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김부장의 웹툰 원작에는 그런 혐오 표현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 드라마를 제작한 감독, 작가, 배우, 스태프는 일배와 무관합니다. 우리는 비판받을 짓을 한 외모지상주의 작가에게 비난의 화살을 쏴야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으로 화살을 쏴서 또 다른 잘못된 혐오 정서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쓸데없이 정신적으로 소모전이 많은 이런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일배충들은 우리 사회에서 박멸되어야 마땅합니다. 영국의 글로벌 대중문화 매체들 NME, 메트로, 익스프레스 등도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중인 SBS 드라마 김부장에 대해 완벽한 각본과 감정선, 압도적인 액션의 3박자가 어우러진 최고의 드라마라며 일제히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인공 김도윤의 숨겨진 과거 서사와 딸 민지를 찾기 위한 새 아버지의 눈물겨운 공조가 폭발하며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주인공 김부장의 과거 비밀부대 서사입니다. 에피소드 초반에는 이름 대신 숫자로 불리며 인간병기로 키워진 북한 정예 요원들의 잔혹한 훈련 과정이 플래시백으로 밀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처음부터 최강의 전사에서 부여되는 이름인 66호가 아닌 73호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질투와 배신 그리고 오해로 얽힌 과거 속에서 그가 어떻게 오리지널 66호를 대신해 전설적인 요원이 되었는지 밝혀지는 과정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웰메이드 스파이 첩보물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IMDb 리뷰어들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부서진 과거와 원한이 얽힌 감정선이 심장을 뛰게 만든다며 각본의 치밀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딸 민지를 구하기 위해 뭉쳐진 성한수와 박진철의 뜨거운 브로맨스 역시 빛을 발했습니다. 단서를 추적하던 중 이들은 땅강아지 일당의 기습을 받게 되고 한수는 동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다리 아래 물속으로 뛰어드는 결단을 내립니다. 진철 역시 스스로 미끼가 되어 체포되는 길을 택하며 세 명의 영웅은 또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해외 비평가들은 할리우드 영화 테이큰에 연상되는 익숙하고 강력한 스토리라인이지만 주변 인물들의 감정과 희생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한국형 액션 드라마 특유의 묵직한 정서적 울림을 완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드라마 리뷰 전문 매체들은 김부장에 대해 모든 인물의 이해관계가 하나의 항구로 수렴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며 왜 넷플릭스가 이 작품을 전면 공개하지 않고 주 2회 감질나게 감상하게 만들었는지 시청자들이 원망 섞인 탄성을 지르는 이유를 완벽히 증명한 드라마라고 극찬했습니다. 중장년층의 로망을 자극하는 소지섭의 절제된 느와르 액션과 뇌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엔딩 요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김부장은 총 10부작 중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모든 세력이 한 곳에 모인 항구에서 과연 김부장이 딸을 무사히 품에 안을 수 있을지 전세계 팬들의 시선이 다가오는 5화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최신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소지섭의 스크린 장악력은 진짜 미친 수준이다. 대사가 거의 없는데도 날카로운 눈빛과 묵직한 표정 하나만으로 화면 전체에 엄청난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그가 안경을 고쳐 쓰는 순간 빌런들의 목숨이 끝난다는 신호 같아서 소름이 돋는다. K드라마 액션 스릴러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정교하고 파괴력 있는 연출이 돋보인다. 단순한 주먹 다짐이 아니라 전직 특수요원다운 계산된 인간병기 수준의 움직임이라 몰입감이 대단하다. 존윅이나 테이큰의 가장 매운맛 버전을 보는 기분이다. 안경 쓴 평범한 중년 아저씨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액션 영화의 불변의 법칙을 완벽하게 증명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을 압도적인 무력으로 참교육하는 과정이 카타르시스를 준다. 빌런들이 값싼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처절하게 응징하는 게 이 드라마의 최대 매력이다.
2015년 넷플릭스 광장에서도 소지섭의 1인 군대식 액션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번 작품에서 정점을 찍은 것 같다. 나이가 무식할 정도로 다듬어진 날렵한 누아르 액션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낸다. 이 장르에서는 소지섭을 대체할 배우가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될 것이다. 최근 나온 넷플릭스 액션 드라마 중에서 제작비와 연출의 퀄리티 차이가 직관적으로 느껴질 만큼 훌륭하다. 매 에피소드마다 배치된 액션 세트피스들이 지루할 틈이 없이 짜임새 있게 연결된다. 액션 장르 팬이라면 무조건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하는 마스터피스다. 일반적인 복수극은 자극적인 분노에만 치중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지치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다르다. 딸을 향한 아버지의 처절하고도 절절한 부성애가 이야기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준다. 복수라는 잔혹한 포장지 속에 한국형 드라마 특유의 묵직한 정서적 울림이 깃들어 있다. 매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온몸에 힘을 주고 봐서 손에 땀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사회에서 과거 비밀 요원 시절인 코드 66의 잔혹한 플래시백 서사가 풀릴 때 완전 첩보 영화를 보는 줄 알았다. 단순한 1차원적인 액션물이 아니라 서사의 깊이가 상당하다. 민지를 구하기 위해 김 부장과 함께 공주하는 동료 아버지들의 케미스트리가 이 드라마의 숨은 백미다. 각자 감추고 싶은 어두운 과거와 상처가 있지만 딸을 지키겠다는 하나의 목표로 뭉친 영웅들의 브로맨스가 뜨겁게 와 닿는다. 서로를 위해 미끼가 되고 희생을 감수하는 장면들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학교폭력과 미성년자 납치라는 굉장히 무겁고 피폐한 현실적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주인공이 그 잔인한 악의 고리를 자비 없이 끊어내기 때문에 시청자로서 엄청난 도파민을 느끼게 된다. 고구마 전개 없이 곧바로 사이다를 부어버리는 속도감이 아주 마음에 든다. 넷플릭스는 왜 이 대작을 전편 한 번에 공개하지 않고 매주 피를 말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한번 재생하면 시간이 삭제되는 마성의 작품인데 매주 금요일 토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막막하다. 몰아보기를 주지 않는 넷플릭스 시스템이 원망스러울 정도의 흡입력이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글로벌 1위를 차지한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주말밤마다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서 숨죽이고 보게 만드는 서스펜스가 있다. 총 10부작으로 기획되었다고 들었는데 이야기가 너무 몰입감이 넘쳐서 벌써 전환점을 돌았다는 게 슬프다. 매해 역대급 클리프행어로 끊어버리는 바람에 다음 에피소드 예고편만 무한 반복해서 돌려보고 있다. 4화 마지막에 모든 세력들이 하나의 향구로 직결하는 연출은 그야말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작가 감독이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밀당의 천재의 드림이 틀림없다. 주말에 가볍게 일화만 보려고 재생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업로드된 4화까지 전부 정주행을 마친 상태였다. 연기, 연출, 음악, 액션의 밸런스가 완벽해서 중간에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주말 5, 6화 공개될 때까지 일주일이 한 달처럼 길게 느껴진다. 드라마 후반부나 기술적 연출 파트에서 K드라마가 보여주는 시각 효과와 액션 시퀀스 앵글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첩보 영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카메라 워킹이 화려하고 타격감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한국 콘텐츠가 가진 기술력과 스토리텔링의 한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경이로울 따름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회차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더 뜨거운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5, 6회에서 또 어떤 뜨거운 반응과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